나이가 들면서 저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원한다면 역가지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난 59세 할머니로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요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창회 등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런 모임에 가면 과음이나 과식을 피할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기름진 음식은 위화장애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므로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전 직장을 다시 찾는 것을 거절하세요. 은퇴 후에는 이전 직장과의 인연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동료나 상사의 초대를 거절해야 합니다. 잦은 방문은 동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할 것입니다. 은퇴할 때의 눈물겨운 이별은 사실이고 은퇴 후 차가운 대접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셋째,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다면 무기력하게 눕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첫째로,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약간의 활동은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둘째로, 부수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곧 노인의 자존심과 생존의 기초가 되므로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넷째, 체력적으로 무리한 노동은 피해야 합니다.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은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2,030만 원의 연금밖에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를 통해 수입을 얻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피로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얻은 수입도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을 때 모은 저축과 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받기 어려워지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 주머니를 잘 지키고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보증을 서는 것을 피하세요. 노년에는 추가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쉽게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증을 거절하십시오. 일곱째, 불필요한 의뢰나 선물 교환은 피하세요. 젊을 때는 가정의 다양한 행사로 인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의례적인 관계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없는 선물 교환은 거절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덟째, 일확천금의 환상을 거절하세요. 노년에 들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든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올인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심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홉째, 건강 제품은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용 침대 등을 구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은 적당한 식사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열째, 재혼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홀로 남게 되더라도 재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명의 전혀 다른 노인이 함께 사는 것은 결국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에 불과하며 애정이 없는 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거절하고 고독을 즐기며 혼자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11째, 싱글 이성과의 애매한 관계를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공원에서의 춤 등 공공장소에 나갈 일이 있지만 반드시 싱글 이성과의 애매한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냉철한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신 자체가 아닌 당신의 돈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싱글 이성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째,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 살아가야 하며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생활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하며 언제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13째,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지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기도 싫어질 때가 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역시 그렇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집에서 기댄 채 사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두 세대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갈등이 커져 싸움이 빈번해질 경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녀 집에서 지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째, 자신의 집을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절대로 자신의 집을 자녀들에게 팔지 마십시오.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자신의 오래된 집이 낫습니다. 자녀들의 설득에 넘어가 집을 팔고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신의 집은 노년에 지낼 안전한 거처이므로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째, 자녀에게 돈 관리를 맡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웬만해서는 돈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지 마십시오. 노년에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순간은 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입원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맡겼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요청하게 되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노인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6째, 비교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허영심을 버리고 비교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바라보며 높은 연금이나 잘 나가는 자녀, 큰 집을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7째,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아무 때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무턱대고 자녀의 집을 드나들어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챙기고 자녀의 가정사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다투는 일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어르신이 개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여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째, 침체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삶의 후반전일 뿐이며 침체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즐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공원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기, 바둑이나 카드놀이, 노인 대학에서 서예나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것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9째, 저가 여행 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젊을 때 꿈꾸던 여행을 실현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넓고 다양한 풍경을 보고 싶어도 저가 여행 패키지는 피해야 합니다. 저가 여행은 주로 쇼핑을 강요하는 패키지로 경치를 즐길 틈도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나중에 집에서 물건을 비교해보면 더 비싸고 쓸모없는 물건을 사왔다는 사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가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자녀들이 자유롭게 일정을 계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려면 위의 사항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다채롭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콘텐츠를 즐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이니 우리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유지해 나갑시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80살의 김할아버지께서 자립 능력을 잃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실 방법을 찾으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립 능력의 상실을 꼽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일이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80살이 넘어서 자립 능력을 잃은 후 생의 마지막 시간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는 것이나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지만 자립 능력을 잃고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자립 능력을 잃고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저 지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비록 자립 능력을 잃었더라도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80살의 김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지 않지만 자립 능력을 잃은 후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 저는 올해 80살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위는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돈도 잘 벌지 못할 뿐더러 딸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딸은 올해 50이지만 자신을 위해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일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비록 사위가 딸에게 잘해주지 않지만
딸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사위는 다른 재능은 없어도 딸을 억제하는 데에는 능숙합니다. 딸이 이혼을 언급하기만 하면 사위는 딸을 때려서 다시는 이혼을 언급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사위가 이렇게 방자하게 딸을 괴롭히는 이유는 집안에서 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저같이 무력한 노인 외에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니 딸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도 없어서 사위는 거리낌 없이 딸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외손자가 20살이 넘은 청년이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위험 속에서 자라며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못합니다. 딸의 상황을 보면 그녀는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고 저를 돌볼 여유는 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겨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에는 저 혼자 힘겹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뇌졸중에 걸렸고 오랜 입원 치료 끝에도 마비 후유증이 남아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운명에 대한 분노와 불공평함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을 들여 노후 서비스를 살 여유도 없습니다. 매달 3,800원의 연금과 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는 요양원을 갈 수도 가정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퇴원할 때 외손자가 병원에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억눌려 있어서 제가 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사위의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돌봐야 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처음에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스스로 배달을 주문할 줄 몰랐기 때문에 외손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매번 외손자에게 10,000원을 보내주고 다 쓰면 다시 요청하게 했습니다. 배달이 편리하도록 집은 항상 열려 있었고 배달원이 직접 문을 열고 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외손자는 때때로 집에 와서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손자가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여자친구가 불만을 갖고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저를 계속 돌보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외손자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집에 와서 저를 자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너무 적고 저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고가의 노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자립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요양원 비용이 최소 5,000원에서 시작하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요양원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드니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저에게 딱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노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찾은 후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니 금세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외손자를 제 침대 옆에 앉게 하고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그가 저와 함께 살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같이 지내는 조건입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100만 원의 저축금으로 외손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가 저를 돌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돌보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병든 부모를 자녀가 끝까지 잘 돌보기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자식도 자립하지 못한 부모를 영원히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세대 차이가 있는 외손자라면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식사와 빨래 정도만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일은 한 달에 2,000원이면 충분하여 제 연금 3,800원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살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가끔 씻겨주고 몸을 닦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자립할 수 없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외손자는 제 제안에 두 손 들어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집이 충분히 넓기 때문입니다. 방 3개와 거실 2개가 있어 외손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넉넉히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고 저는 그에게 한 달에 1,800원의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벗은 옷을 세탁하며 점심을 준비한 후 돌아갑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주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는 매달 1,000원의 식비를 간병인에게 주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따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간병인은 매달 말에 남은 돈 중 몇백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고 고기 반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1,000원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손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고치고 나니 생활의 편리함도 더해졌고 간병인이 저를 돌보기에 외손자와 외손녀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니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화목합니다. 저는 이런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매달 연금에서 1,000원 이상 저축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형제 간의 정조차도 때로는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든 아니든 노인은 항상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이 비상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간의 정조차도 금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때로 계좌, 이체 한 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이용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가장 좋은 모습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노년에도 활력과 행복을 유지합시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